이 그림,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사람도 그 어떤 풍경도 없고 오로지 점과 선, 면, 그리고 색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추상화를 탄생시킨 그의 인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866년 러시아 모스크바, 부유한 사업가 가정에서 자라며 어릴 적부터 미술과 음악을 배우며 매우 다재다능했죠. 감각이 남달랐던 칸딘스키는 색을 보며 소리를 들었고 소리를 들으면 색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노란색은 트럼펫처럼 파란색은 첼로처럼 깊고 부드러운 소리로 다가왔죠. 이렇게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는 공감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화가의 길을 걸은 건 아닌데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배웠고 우수한 성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27살의 나이에 부교수직까지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두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1896년 30살의 칸딘스키는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거기서 모네의 작품 한 점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저게 도대체 무엇을 그린 건데 이렇게 아름답지? 생각합니다. 작품에 그려진 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그는 카탈로그를 보고 나서야 건초더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전의 그림은 무엇을 그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런 그림은 처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아도 색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또 음악처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안정적이었던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며 미넨으로 향합니다. 미넨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합니다. 5년간 안토나츠베, 프란츠 폰 슈투커 밑에서 그림을 배웠죠. 그리고 자신의 제자이자 동료 화가였던 가브리엘레 민터와 함께 12년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니지 등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영감을 얻고 색채와 형태를 실험하게 되고요. 이때 그렸던 초기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하얀 말 위 청색 옷을 입은 기사가 보입니다. 칸딘스키에게 청색은 영혼의 순수함, 정신, 그리고 기품 등을 상징하는 색이었는데요. 칸딘스키는 이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청기사는 단순히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예술의 세계에 뛰어들어가 예술을 깊게 탐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점묘법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신인상주의 사조 등 이렇게 새로운 표현 방식들도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커플 뒤로 러시아의 건축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러시아의 전통과 민속에 관심이 많았던 칸딘스키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그림에 담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를 여행 다니던 칸딘스키는 1908년부터 1914년까지 6년 동안 민터와 함께 독일의 시골 마을 무르나우에 머물게 됩니다. 알프스 산맥에 둘러싸인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던 도시였는데요. 이곳에서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색의 영감을 받고 또 이 시기 마티스 등 이런 야수주의 화가들의 밝고 명량한 색 사용에 감동을 받으면서 색상을 더 다채롭게 표현하게 되고요. 대상이 본래의 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을 입히게 되었죠. 산을 꼭 초록색으로 칠하지 않고 푸른색과 붉은색의 모습 다양합니다. 실제 대상의 크기와 색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나갔습니다. 1908년 야외에서 작업을 마치고 화실로 돌아왔던 칸딘스키는 문을 연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본 순간 그것은 자신의 그림이 옆으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칸딘스키는 이때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렇게 그림이 뒤집혀져 있어도 선과 색채의 조화만으로도 아름다움과 감정을 선사할 수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형태를 재현하지 않는 완전한 추상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점, 선, 면, 색으로만 이루어진 작업을 이때부터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청각의 자극이 시각으로 바뀌는 공감각의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음악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상화를 통해 보이는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추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칸딘스키는 중요한 회화 시리즈 3개를 제작하게 되고요. 첫 번째 인상은 자연이나 현실 경험에서 느꼈던 인상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초기 실험 단계에 해당하는 시리즈고 구상과 추상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인상 3번은 동료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쇤베르크의 연주회에서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작업을 했고요. 청중들의 모습,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그때의 감동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 옆으로 2개의 하얀 기둥이 소리의 울림을 상징하고 있는데 마치 그 공연의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즉흥은 칸딘스키의 감정과 직관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와 즉흥적으로 표현했던 그림이에요. 즉흥 28번이라는 작품은 마치 음악처럼 격렬한 붓질과 선과 색채의 대비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이 그림은 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굉장히 긴장감 넘치던 유럽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때 불안감과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은 가장 체계적이고 복잡했던 시리즈예요. 마치 작곡하듯이 그림을 그려나갔고 수많은 드로잉과 스케치를 거치고 나서 작품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구성 7번은 칸딘스키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업인데 30번의 습작을 완성한 이후에 4일 만에 완성했던 작품이고요. 선과 색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혼돈 속의 조화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그는 더 깊이 추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르나우에 자주 놀러오던 화가 프란츠 마르크, 그리고 파울 클레, 아우구스트 마케, 쇤베르크 등 이렇게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청기사파라는 예술가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내적인 열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1910년도까지 약 5년간 짧게 활동했으나 그들의 정신은 이후에도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칸딘스키도 독일을 떠나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때는 그림보다는 문화정책을 만드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정책의 방향이 자신과 맞지 않았던 칸딘스키는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 예술학교가 그를 초대하게 되죠. 예술 분야의 공예 장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교수로 초빙이 되었는데요. 이 학교는 디자인, 건축, 사진, 미술 등을 가르치는 예술학교였습니다.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4년간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디자인, 건축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학교죠. 그는 1922년부터 1933년까지 이곳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색채론, 벽화회화, 시각심리학 등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구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기도 했습니다. 점선면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회화의 조형 요소인 점, 선, 면만으로도 화가의 감정을 음악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점은 모든 조형 요소의 시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인 음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은 방향성과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높아지고 떨어지고 수평선, 수직선, 곡선 등의 모습으로 다른 멜로디를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면은 점과 선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형태에 따라 정서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이 이후에 칸딘스키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작품을 작업하게 되고요. 더불어 이 이론들은 바우하우스의 조형 이론뿐 아니라 이후의 현대 디자인 그리고 추상미술의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933년 당대 독일을 휘어잡았던 나치의 수장 히틀러는 계속 진보적이고 변화를 꿈꾸는 바우하우스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이 학교는 폐교가 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나치가 주최하는 퇴폐미술전이 열리면서 히틀러의 사상과 반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조롱하고 칸딘스키의 작품도 이때 전시가 되게 되었죠. 이 이후 칸딘스키의 작품은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파리로 이주를 하고 프랑스로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꿈꿨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던 투병 중이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는 마지막 해까지도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습니다. 구성 10번. 구성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작품입니다. 칸딘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쯤에 그려졌죠. 어두운 검은색 바탕에 다채로운 컬러가 눈에 띕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별처럼 떠다니는 아름다운 컬러의 조각들은 마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말년이 가까워지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왔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려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 하늘 위에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은 생명체가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아이 같은 순수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푸른 하늘은 자유, 초현실의 세계를 나타내고 유기적인 생명체는 마치 자유로움과 동심을 꿈꾸는 아이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1944년 12월, 칸딘스키는 77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화가도 색을 쓰며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이죠. 그의 영혼이 남긴 많은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칸딘스키 이후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더 이상 인물이나 풍경을 재현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성과 색, 도형, 때로는 뿌려진 물감까지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죠. 무엇을 그렸는가 보다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더 중요해지면서 미술은 점차 구상에서 추상으로 또 현실에서 상상의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칸딘스키가 왜 추상화를 그렸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감정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추상화는 정답이 없는 예술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해석되는 예술이 아닌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각자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자마자 다양한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을 만들겠다가 추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칸딘스키의 작품이 각자에게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와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각자만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슨트 언니였습니다.